생일 축하해. 나는 말없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감정이란 감정은 모두 사라진 듯 오직 건조하고 싸늘한 음성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삼켰다. 내 옆에서 문을 열던 남자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그들 뒤에 흐르는 침묵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나는 생일 케이크 대신 이혼 서류를 건넸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남편이 아내의 배신 앞에서 마주한다는 한 번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는 용서를 말하고 누군가는 파멸을 택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끝을 기다린다. 나는 마지막을 준비한 사람이었다. 한때는 서로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모르는 사이에 썩어버린다면 그 끝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상대일까? 나 자신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사람은 흔히들 말한다. 배신도 인연의 일부일 뿐이다. 혹은 상처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골마 터질 뿐이다. 그 고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안다. 배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산 전체를 바꾸는 질문이라는 걸. 나는 그날 그 질문에 답을 내리기 위해 이태호의 집 앞에 섰다. 아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확인하고 싶었다. 도망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마지막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 나는 단지 의심만으로 그 문 앞에 선 것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정황과 증거는 손에 쥐고 있었다. 퇴근 후 동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 파일, 심지어는 두 사람만 공유하는 장소까지.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준비했고 기다렸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내가 준비한 마지막 장면. 하지만 아무리 계획된 순간이라 해도 감정은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심장은 뛰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날의 나는 무너지는 결혼 생활의 관 위에 마지막 못을 박는 사람 같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번의 이혼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남자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아이와 함께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건 단지 가정의 파괴가 아닌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다.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사랑의 끝,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그 조각을 쓸어 담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조각 속에서도 삶은 계속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나는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그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태호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양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는 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분노와 체념,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미 아내 세영이 그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나는 수없이 갈등하고 망설였다. 단지 의심만으로 여길 찾은 건 아니었다. 모든 정황, 문자, 퇴근 후 동선, 심지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녹취까지.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고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끝을 내기 위한 날이었다. 확인하고 결단하고 놓아주는 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처럼 요동쳤다.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다 문득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몇 초 후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 하나가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호. 내 아내의 상사이자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남자. 그의 눈동자가 나를 인식하는 순간 얼굴이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웃음을 띤 채 뒤따라 나오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창백해진 그녀의 안색은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건조하고 차가운 한마디. 감정이라곤 담기지 않은 문장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켰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엔 그들만의 생일 파티라도 준비했으려나 싶었지만 그런 데려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덜 상처로 다가왔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다. 그들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타락했는지를.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는 안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담겨 있었다. 오래 고민하며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한 문서였다. 나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축하해. 기념일엔 뭐라도 남겨야 하잖아. 그 말에 세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지만 나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대신 서류를 그녀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집엔 다시 오지 마. 오늘로 넌 여기까지야. 그 순간까지도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화를 낼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 다 타버렸고 남은 건 잿더미처럼 건조한 결단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고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선명히 그려졌다. 그 공간 안은 찬 공기처럼 무겁고 냉랭한 침묵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어떤 핑계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잠시 후 그 집 안에서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야? 세영의 떨리는 목소리. 아마 그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겠지.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나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이태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말했다. 미안해. 다 들켰어. 너희 둘 다. 남편분이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있고 더는 피할 수 없었어. 세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눈동자에는 혼란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적 속에서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도 남편과 짠 거야? 그 말에 이태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연락이 왔어. 나도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그 이후 그 방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 방 안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정적,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 그날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태호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다. 양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는 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분노와 체념,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미 아내 세영이 그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순간까지 오기까지 나는 수없이 갈등하고 망설였다. 단지 의심만으로 여길 찾은 건 아니었다. 모든 정황, 문자, 퇴근 후 동선, 심지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녹취까지. 나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고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끝을 내기 위한 날이었다. 확인하고 결단하고 놓아주는 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마치 처음 사랑을 고백하던 날처럼 요동쳤다. 나는 인터폰 버튼을 누르려다 문득 안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몇 초 후 문이 삐걱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 하나가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태호. 내 아내의 상사이자 그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남자. 그의 눈동자가 나를 인식하는 순간 얼굴이 굳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곧이어 웃음을 띤 채 뒤따라 나오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 미소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창백해진 그녀의 안색은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케이크 상자를 내밀었다. 생일 축하해. 건조하고 차가운 한마디. 감정이라곤 담기지 않은 문장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켰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엔 그들만의 생일 파티라도 준비했으려나 싶었지만 그런 데려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덜 상처로 다가왔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다. 그들이 얼마나 무방비하게 타락했는지를.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나는 안주머니에서 얇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담겨 있었다. 오래 고민하며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한 문서였다. 나는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축하해. 기념일엔 뭐라도 남겨야 하잖아. 그 말에 세영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끝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녀는 말없이 내 눈을 바라봤지만 나는 그 시선을 외면했다. 대신 서류를 그녀의 손에 조용히 쥐어주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이 집엔 다시 오지 마. 오늘로 넌 여기까지야. 그 순간까지도 나는 분노하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화를 낼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 다 타버렸고 남은 건 잿더미처럼 건조한 결단뿐이었다.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들렸고 그 안에 남은 사람들의 표정은 보지 않아도 선명히 그려졌다. 그 공간 안은 찬 공기처럼 무겁고 냉랭한 침묵이 가득했을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어떤 핑계도 이제는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잠시 후 그 집 안에서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무슨 일이야? 세영의 떨리는 목소리. 아마 그녀는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었겠지. 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러나 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이태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말했다. 미안해. 다 들켰어. 너희 둘 다. 남편분이 다 알고 있었어. 증거도 있고 더는 피할 수 없었어. 세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고 눈동자에는 혼란과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적 속에서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럼 당신도 남편과 짠 거야? 그 말에 이태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연락이 왔어. 나도 더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그 이후 그 방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둘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사과도 변명도 후회도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 방 안에는 단 하나의 감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무너져 내리는 정적,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후회.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건 나뿐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세영도 마찬가지였을 테고 아마 그녀는 본가 2층 그 낯선 듯 낯익은 방에서 눈을 떴을 것이다. 그 방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다. 익숙한 벽지, 오래된 책장, 그리고 천장 구석에 아직도 붙어있던 별 모양 스티커 하나. 그녀는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게 악몽이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리고 그 냉정한 현실에서 깨어난 건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군더더기 없이 감정도 배제한 채로. 다음 주 가정법원에서 협의하자. 그 전까지는 친정에 있어라. 필요한 옷은 어머니께서 가져가시도록 해. 더도 덜도 아닌 딱 그 정도였다. 그녀의 반응을 예상하긴 어려웠지만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도록 일부러 차갑게 적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몇 분이 지났을까 세영에게서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준서 아이는 괜찮아? 나는 잠시 답장을 쓰지 못한 채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준서, 네, 아들. 그 아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나는 짧게 써보냈다.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 나랑 살겠다고 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나는 그녀가 그 문장을 읽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어떤 숨을 삼켰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까움도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그녀가 만든 것이었고 감당해야 할 몫도 그녀의 것이었다. 며칠 후 협의 이혼 날이 되었다. 나는 정장을 갖추어 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한 손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긴 봉투, 다른 손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미 내 마음은 정리되어 있었고 감정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와 마주 앉는 자리에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함께하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정중하게 인사했겠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다. 나는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과 나 사이에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으니까. 잠시 대기하던 법정의 의자에 앉으니 문득 예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세영이 샤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달라지던 향수 냄새, 거실 구석에 무심히 쌓여있던 택배 상자들,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고급스러운 속옷들. 나는 오랫동안 내 스스로를 설득하며 의심을 억눌러 왔었다. 설마 세영이 그럴 리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준서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부터인지 그 아이는 나를 볼 때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그 눈빛 하나에 마지막까지 버텨오던 심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조용하던 방 안에 변호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선 불륜 사실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에서 진실이 나오길 기다렸다. 세영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을 열었다. 1년 전부터 회사 상사였던 이태호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유는 들었다. 하지만 그게 핑계가 되진 않는다. 나는 서류 봉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단호한 손짓이었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 목소리는 갈라졌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우리 아들 준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아이 앞에서 엄마로서 어떤 모습을 남겼는지 생각해봐.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무너졌다. 슬픔, 후회,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은 그제서야 스스로 자신의 선택이 무엇을 파괴했는지 깨달은 듯 보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그 대가를 이제부터 평생 치러야 할 것이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다. 그 사인을 바라보며 내 마음 한구석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함께 시간을 쌓아 올렸던 사람이었다. 그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결혼 생활의 수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첫 만남의 설렘, 청혼을 준비하던 긴장된 마음, 준서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 모두가 찬란했고 의미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장면들은 과거라는 이름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위자료 이야기를 꺼냈다. 3,500만 원. 전부 준서 양육비로 처리하겠다. 내 책임도 일부 있으니까. 이혼이란 단어가 서류에 적혀 있더라도 아이에 대한 책임만큼은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장인어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장모님은 조용히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실망과 상처는 나에게도 낯설지 않았다. 한때는 나를 사위라 불렀고 함께 웃으며 식탁을 나누던 분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어색해져 있었다. 그 순간 세영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준서 가끔이라도 볼 수는 없을까?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말엔 진심이 섞여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원해서 나간 집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관계의 마지막 못을 박는 말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되었다. 서류가 접수되고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치 결혼 생활 전체의 종지부를 찍는 종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 소리는 차갑고도 묘하게 명료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히 끝났다. 며칠 후 지인을 통해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이태호 역시 직장에서 쫓겨났고 아내에게 위자료까지 지급한 후 결국 이혼했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딸은 전 부인이 양육하게 되었고 그는 빈손으로 집에서 나왔다고 했다. 남은 건 오직 소문뿐이었다. 뿌린 대로 거둔 결과였다. 세영 역시 오래 친정에 머물 수 없었다. 부모님조차 등을 돌렸다고 했다. 그녀는 결국 낡은 오피스텔로 들어가 혼자 살기 시작했고 매일 라면 3끼로 하루를 버티며 점점 피곤하고 늙은 얼굴을 가진 여인이 되어갔다고 한다. 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이미 내 안의 심판은 오래전에 끝났다. 얼마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결국 해고됐다고 했다. 이태호의 전처가 불륜 증거를 회사 인사팀에 제출했고 두 사람은 즉시 퇴사 조치를 당했다.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는 단 하루 만에 무너졌고 신뢰를 잃은 사회는 냉정했다.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는 그 과정을 굳이 지켜볼 필요가 없었다. 소식만으로도 충분히 전해졌다. 세영은 좁은 오피스텔에서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혼자 살아갔다. 한때 가정의 따뜻함을 누리던 그녀는 이제 그 따뜻함의 의미조차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다. 이태호의 소식도 함께 들려왔다. 그는 예전 직장에서 퇴출된 후 낮에는 작은 업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갚고 있다고 했다. 누군가 그를 길에서 마주쳤고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게 다 내 업보다. 자업자득이지. 그 말에 나는 아무런 연민도 느끼지 않았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결말이었다. 선택한 대가였고 책임은 피해갈 수 없는 법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영은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고 들었다. 라디오 소리에 의지하며 고요한 집 안에서 겨우 버티고 있었고 밤이면 준서의 사진을 꺼내보며 울었다고 한다. 하지만 준서는 더 이상 엄마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하지만 내 답은 항상 같았다. 안 된다. 그건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선이었다. 준서가 더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세영이 준서의 학교 근처까지 찾아와 몰래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바로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학교 근처에도 오지 마. 준서 앞에서 그런 짓 하지 마. 그 말은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끈마저 완전히 끊어낸 문장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끝났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장면은 나에게도 예상치 못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길 건너편 어둠이 내린 거리 한켠에 낯익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세영이었다. 그녀는 멈춰 선 채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끝엔 나와 마주 앉은 이태호의 전 아내가 있었다. 우리는 아이 문제로 잠시 만남을 가진 자리였고 대화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영의 눈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고 눈동자엔 분노와 의심, 불안이 뒤엉켜 있었다. 마치 세상이 다시 뒤집힌 것처럼 그녀는 멀리서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확신한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그 자기 기만이 그녀가 받아야 할 가장 큰 형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그녀는 결국 제정신을 잃었다. 밤거리에 잠시 스친 그 장면 하나로 또 다른 상상을 만들어냈고 그 억측은 그대로 다음날 이태호에게 전달되었다. 전화를 받은 그는 당황했을 것이다. 그리고 곧장 전 아내의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다. 너도 그 남자랑 몰래 만났지. 그의 고함이 동네를 뒤흔들었고 결국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해 그를 연행해 갔다. 아이를 키우던 조용한 동네에 갑작스레 벌어진 소란이었다. 그 시작은 단지 세영의 한마디 상상이었다. 이 사건은 곧 내 귀에도 들어왔다. 사실을 듣고 난 뒤 나는 주저없이 세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는 침묵으로 넘어갈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말을 아낄 이유도 이해해줄 여유도 없었다. 내 망상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까지 엉망이 됐잖아. 착각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마. 전화기 너머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나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뿐이 아니야. 나는 말을 멈추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쐐기를 박았다. 준서 학교에 다시 나타난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런 짓 2번 다시 하지 마. 그 말에 전화기 너머는 조용해졌다. 마치 상대방이 숨조차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아무런 반박도 해명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너한텐 더 이상 기회도 자격도 없어. 그 순간 내 안에 남아있던 미련의 잔재마저 무너져 내렸다. 더는 그녀를 동정할 이유도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아이 앞에서 지켜야 할 책임, 나 자신의 평온, 그리고 이미 산산이 조각난 신뢰. 그 어느 하나도 그녀에게 다시 허락될 수는 없었다.
나는 결국 세영에게 마지막 경고를 건넸다. 그 말은 내 안에서도 차가웠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이었다. 다시는 준서 학교에 오지 마. 가까이 오는 순간 넌 그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불청객일 뿐이다. 그 문장은 마치 얼음처럼 흘러나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렸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는 나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그 후 세영은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고 했다. 삶을 붙잡을 힘도 자존심도 다시 일어설 이유조차 스스로 끊어냈다. 홀로 살아가기로 한 결심이 오히려 형벌이 되어 그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몰아넣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우리가 이혼 서류의 사인을 한 날로부터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 시간이 짧았다고는 말 못하겠다.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은 변화를 감당해야 했고,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겨우 버텼다. 세영의 삶은 그 시간 동안 완전히 추락했다. 빚에 쫓기며 허들의 실로 하루를 연명했고, 누구도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으며 다시 사회에 발붙일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소식은 나조차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그녀가 일하던 가게가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조사 대상이 되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녀는 아예 취업시장에서 이름을 지워버렸다. 이태호의 소식도 비슷했다. 한때 능력있고 깔끔했던 그는 도박에 빠져 사채빚에 허덕였고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가 치료비조차 감당 못해 쫓겨났다고 했다. 그 후 그는 주변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직접 본 적은 없다. 굳이 그럴 이유도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영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다고 했다. 허름한 옷차림에 바람을 맞으며 허공을 바라보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나와 준서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 스스로를 향한 후회의 토로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으니까. 그녀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대가 모두 그녀 스스로가 짊어져야 할 몫이었다. 나는 그저 내 곁에 남은 준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그 아이 앞에 거짓과 배신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한때 가족이었던 우리 셋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나는 적어도 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남고 싶었다. 그것이 내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선택이었다. 가끔은 생각한다. 그날 케이크 상자를 들고 낯선 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시간은 나에게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깨어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선택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는 없다. 그것이 나였든 세영이었든 이태호였든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세영은 결국 끝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는 듯 준서의 학교 근처를 서성였고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 단호히 말했다. 다시는 준서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더는 말도 사정도 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실오라기마저 완전히 끊어졌다. 그 후로 그녀의 삶은 가파른 내리막이었다. 직장에서는 퇴출당하고 부모조차 등을 돌렸으며 사회는 그녀를 더 이상 품지 않았다. 나는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들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마지막엔 공원 벤치에서 바람에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고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준서인지 나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에게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다. 이태호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욕망과 거짓으로 두 가정을 무너뜨린 대가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도박에 빠지고 사채에 쫓기고 끝내 병원조차 받아주지 않는 신세가 되었다. 사회에서 조용히 지워진 이름. 누군가는 그를 불쌍하다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게 아니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그에 반해 나는 준서와 함께 남겨졌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무너지지 않으려 준서 앞에서만큼은 단단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관심은 옅어졌고 남은 건 우리 둘의 조용한 삶뿐이었다. 우리는 단 둘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저녁엔 반드시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을 것. 하루에 한 번은 서로 웃을 것. 그 단순한 약속들이 우리를 지탱해줬다. 준서는 자라면서도 단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을 존중했다. 어쩌면 언젠가 그 아이가 스스로 묻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면 나는 진실을 감추지 않을 것이다. 상처가 되더라도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거짓으로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결과가 어떤 파멸을 불러오는지 나는 이미 뼈저리게 겪었으니까. 가끔 아주 깊은 밤이 되면 생각에 잠기곤 한다. 내가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그녀가 다른 길을 걸었을까. 하지만 곧 스스로 고개를 젓는다. 사랑도 배신도 결국은 선택이다. 누구도 그 선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다. 나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과거는 무너졌지만 현재와 미래는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다. 준서가 나를 바라보며 웃으며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그 순간 하나면 충분하다.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세영의 마지막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했던 가정도 한 사람의 욕망과 거짓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한 번 잃으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했다. 이제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남겨진 건 단 하나의 냉정하지만 명확한 진실이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끝까지 지켜본 증인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정말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는 나를 수없이 갉아먹었지만 더는 허용할 수 없었다. 남겨진 건 나와 준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하루하루였다. 준서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다. 키가 훌쩍 커졌고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은 한층 깊어졌다. 그 아이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때로는 나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끔 두렵기도 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품고 자라왔다. 그리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겁게 내려앉았을 것이다. 하지만 준서는 한 번도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나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 강요하지도 않았고 추궁하지도 않았다. 그 아이가 언젠가 자신의 의지로 물어올 그날까지 나는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다. 어느 겨울 눈이 내리던 저녁이었다. 준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내게 조용히 물었다. 아빠,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질문은 너무도 담담하게 나왔지만 나는 잠시 호흡을 멈춰야 했다. 그날이 드디어 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천천히 덮었다. 많이 궁금했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말해줄 수 있어요? 나는 긴 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을 감추지 않되 상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녀가 떠난 이유, 그 선택의 대가, 그리고 지금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설명해 주었다. 준서는 말없이 들었다. 눈을 깜빡이며 내가 말하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그 아이는 그날 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이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혼잣말했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 이후 준서의 표정엔 약간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것은 짐을 알게 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성찰이기도 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밥을 먹을 때마다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농담을 건넸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이가 내게 말했다. 언젠가 엄마를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직접 내 눈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내가 원한다면 아빠는 그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언제든 내 편이란 건 잊지 마. 그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다 자라버린 아이의 결심과
여전히 어린아이로서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어느 봄날 나는 오래전 상자를 하나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 가족 사진 몇 장과 세영이 준서에게 썼던 편지 한 통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이혼 직후 그녀가 내게 전해달라며 보낸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아이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 내용이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지금은 보여줘도 괜찮을까? 나는 조심스레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어 아이의 책상에 놓았다. 이건 엄마가 예전에 쓴 편지야. 읽고 싶으면 읽어봐. 준서는 가만히 앉아 한참을 편지 봉투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열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읽어내려갔다. 그날 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든 얼굴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며칠 후 준서는 나에게 말했다. 아빠, 나 언젠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는 아이의 말에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땐 아빠도 같이 가줄게. 그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는 그 주제를 깊게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우리 사이에 새로운 신뢰가 생긴 것 같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제는 세영을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그녀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해방일지도 모른다. 그녀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더 이상 모른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을지, 혹은 어딘가에 기대고 있을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다. 그녀 역시 오랜 세월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견디고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제는 미워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여전히 준서와 함께 살아간다. 아침이면 함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함께 식탁을 마주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닮아갔다. 어느새 아이는 나보다 더 부지런해졌고 나는 그 아이를 통해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가끔은 과거가 문득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다. 그저 지나온 시간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지금의 삶이 소중하다. 흔들리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단단해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나는 안다. 배신은 대가를 치른다. 하지만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다. 그 시작은 아주 조심스럽고 더딜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이 비춘다. 나는 그 사실을 준서를 통해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나는 준서의 아버지로서 내 삶의 증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준서가 자신의 길을 걸을 때 그 아이의 뒷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혼잣말할 것이다. 잘 컸다, 우리 아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